자, 시작하겠습니다. 흔히들 컴퓨터라고 하면 복잡한 과학적 수식을 계산하려고 만든 차가운 쇳덩어리 기계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놀라운 장치들은 인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조직적 병목 현상에 부딪힐 때마다 그걸 어떻게든 뚫어내기 위해 탄생한 생존의 결과물이거든요. 오늘 그 흥미진진한 컴퓨팅의 역사를 저와 함께 쫙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상식 하나 기분 좋게 깨고 갈까요? 1613년의 기록을 보면요. 컴퓨터는 전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사람, 즉 계산에 전담하는 사람을 부르는 직업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정보 처리 시스템은 반도체가 아니라 고도로 집중하는 인간의 뇌, 그 자체였던 겁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1. 인간 컴퓨터 2. 기계적 병목 현상 3. 전자의 도약 4. 소프트웨어 위기 5. 개인용 컴퓨팅 그리고 6. 현대의 딜레마 이렇게 총 6개의 뚜렷한 시대를 관통하면서 흐름을 짚어볼 겁니다. 인류의 성장이 데이터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패러다임의 판이 뒤집혔는지 그 맥락을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시대, 인간 컴퓨터입니다. 생물학적 병렬 처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실리콘 칩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기도 훨씬 전에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사람의 뇌를 병렬로 연결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숫자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1920년대의 기상학자인 루이스 리처드슨이 전 세계 날씨를 예측하려면 정확히 6만 4천 명의 인간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계산했어요. 말 그대로 엄청난 규모의 물리적 연상 공장을 돌리려고 했던 셈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노동력을 도대체 누가 담당했느냐? 바로 고등교육을 받은 수많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우주의 별들을 분류하고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핵분열 공식을 풀고 나사에서 초기 우주 임무의 궤도를 계산해낸 분들이죠. 이분들이야말로 천문학부터 전시 탄도학까지 인류의 지적 한계를 돌파하게 해준 최초의 정보 처리 엔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갑니다. 기계적 병목 현상, 부제는 관료주의적 지연입니다.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비즈니스나 정부 시스템이 완전히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돼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는 계산으로는 넘쳐나는 데이터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느렸거든요. 바로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기계식 톱니바퀴와 천공카드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토머스 계산기나 허먼 홀러리스의 제표기 같은 것들이 도입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죠. 수년씩 걸리던 대규모 인구조사나 복잡한 기업 회계를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전자의 도약입니다. 평화로운 시절의 상업 발전도 기술을 서서히 밀어 올리긴 했지만요. 이 기계식 톱니바퀴가 가진 물리적인 속도 한계를 완전히 박살내도록 강제한 건 다름 아닌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극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자, 이 비교 화면이 정말 재밌는데요. 애니악과 에드박입니다. 애니악은 계산 자체는 번개처럼 빨랐는데 작업 목적을 한번 바꿀 때마다 며칠씩 물리적인 케이블을 사람이 직접 다시 연결해야 했어요. 엄청난 병목이죠. 반면에 에드박은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 연결을 추상적인 소프트웨어로 변환해서 메모리 안에 쏙 저장해버립니다. 존 폰 노이만의 내장혈용 프로그램, 정말 기가 막히게 우아한 해결책이었죠. 네 번째 시대, 소프트웨어 위기입니다. 메인프레임에서 추상화로 진화하는 시기죠.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가 얼추 해결되니까 이제 전자컴퓨팅이 군대와 연구소를 뚫고 나와서 거대한 상업 비즈니스의 한복판으로 본격 진입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면서 흐름을 좀 짚어보죠. 과거의 느긋한 일괄 처리 방식에서 이제는 레이더나 항공편 예약처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병목이 터져버립니다. 기계의 처리 속도는 날아다니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갈 코드를 짜는 인간의 생산성이 도저히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프트웨어 위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했을까요? 포트란이나 코볼 같은 고수준 언어를 개발해서 기계의 그 복잡한 하드웨어 구조를 싹 다 추상화시켜버렸습니다. 덕분에 프로그래머들은 복잡한 배선이나 기계어에 얽매일 필요 없이 순수하게 논리와 비즈니스 규칙을 설계하는 데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섯 번째 시대, 개인용 컴퓨팅. 사람들에게 권력이 넘어오는 시점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거대한 컴퓨팅 권력은 대기업이나 정부의 에어컨 빵빵한 전산실 유리방 안에 굳게 갇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명, 그리고 열정 넘치는 취미허가들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방 크기만한 값비싼 메인프레임으로부터의 해방, 마우스와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개인용 PC의 탄생은요,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대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정보 통제의 권력을 우리 개인의 책상 위로 고스란히 쪼개서 나눠준 그야말로 엄청난 인류학적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마지막 시대, 현대의 딜레마로 넘어왔습니다. 초연결성과 거버넌스의 문제죠. 책상 위에 조용히 고립되어 있던 수백만 대의 PC들이 인터넷이라는 망으로 확 연결되면서 다시 한번 게임의 룰이 크게 요동칩니다. 현재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인구가 54억 명이 넘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1920년대 6만 4천 명의 인간 컴퓨터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는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인류 문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촘촘하게 연결된 초고속 정보기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유비쿼터스 시대의 컴퓨팅 파워는 우리 사회의 연결성 병목을 완벽하게 뚫어냈습니다. 하지만 뼈아픈 결과도 같이 가져왔죠. 과거엔 단순한 보조 도구였던 빅테크의 알고리즘들이 이제는 깃경제를 통제하고 우리의 일상 현실을 좌지우지하는 일종의 관리자 역할로 승격해버린 겁니다. 자, 인류는 그동안 물리적인 계산, 인지적인 한계 같은 병목 현상들을 컴퓨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외주화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궁극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지배하는 이 거대한 AI 알고리즘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우리의 민주적인 정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이 강력한 기술을 어떻게 길들여야 할지, 오늘 이 기술의 역사 끝에 놓인 무거운 과제를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편에서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